볼까요? 네, 이거 체크 못하신 거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나눠드린 건 나의 그 애착 유형을 알고 이걸 들으시면 훨씬 더 빨리빨리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체크를 못하셨으면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오늘 듣고 집에 가셔서 나의 유형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접목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을 대할 때 갑자기 늘 습관처럼 대했다가 이제는 하고 멈출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눌 거는 애착과 부모 역할인데 제가 입양 부모들한테 제가 애착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애착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생길까요? 어떠세요? 애착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애착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애착이 뭘까요? 사랑스럽게 이렇게 밀착. 사랑스럽게 밀착되는 거. 그렇죠. 밀착되는 거.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애착. 사랑 애자에다가 착 붙는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은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랑스럽게 밀착되는 것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피가 통하고 유전자가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이 형성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 낳은 엄마와 그 태어난 아이가 출산한 아이가 반드시 애착이 있다 그거는 아니라서 오늘 이제 이 애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입양 부모기 때문에 짧게는 뭐 1개월부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완전하게 내 자녀로 키우기까지는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이제 6개월 이상부터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사실 애착이라는 건 이 애착 이론을 만든 학자에 의하면 태어나서부터 1년 사이에 제일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 이후의 애착 유형들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화된다. 점점 그 유형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1년까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6개월은 더 중요하겠죠. 아무것도 모를 때 6개월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우리는 사실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와 이제 만났다고 볼 수 있고요. 새로 아이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애착을 형성해야 돼서 근데 이제 아이를 만나서 애착을 새롭게 형성하게 될 때 나의 애착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와 빨리 안정되게 애착을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가 불안정하게 나와 계속적으로 좀 시간을 들이면서 애착을 맺을 수 있느냐는 내 애착 유형을 이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애착 유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1년 사이에 아이가 애착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1년, 그 다음에 더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학자는 6살까지. 또 어떤 학자는 뭐 평생에 걸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지금 한참 키우는 나이가 주로 초등학교 이전이 되게 많죠. 초등학교 이후이신 분, 입양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다 하시는 분 좀 손 들어보세요. 네, 그죠? 네, 다 이제 초등학생이죠. 네, 그럼 나머지는 초등학교 2학년, 네, 5학년,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다 유치원인가요? 네. 그렇죠? 2학년. 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네, 그렇게 컸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지금까지도 애착을 잘 형성해서 이제 사실 키우고 계시지만 혹시 나의 애착 유형이 안정되지가 않아서 우리 아이도 좀 불안정할 것 같다. 그러면 되게 희소식이 있어요. 그 애착 유형을 만든 이 책자에 보시면 제가 이제 존 볼비 사진을 올려놨잖아요. 애착 이론을 만든 학자거든요. 근데 이 학자는 이제 강화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 이후에 이 사람과 동료 그 다음에 뭐 제자들 해서 계속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변하는 계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 계기가 뭐냐면 첫 번째 부모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바뀐 경우예요. 내 애착 유형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애를 이렇게 키웠구나. 애를 안정되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변해가야겠다라고 인식을 한 부모 밑에서 새롭게 재애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경우. 학교를 갔는데
너무나 안정되고 일관된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1년 동안, 2년 동안 생활을 너무 안정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애착 형성, 애착 유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점수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나의 부모보다도 더 오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안정된 사람이면 새로운 안정 애착으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한 안정 애착을 뭐라고 하냐면 획득된 안정 애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애를 대할 때 이런 유형 특성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면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추고 이거보다는 좀 더 안정되게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여태까지는 습관처럼 부모와의 관계가 습관이잖아요. 그런 습관이 되었다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점점 습관이 되어가면서 안정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동 발달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훨씬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제 태어나서 이제 1년까지 영아기 때는요, 이때 제일 아이가 정상 발달에서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발달 과업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전지전능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전지전능감, 신뢰감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신뢰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아이가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뭔가 아이가 욕구가 발생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아이의 욕구는 뭐예요? 1년까지는. 그쵸. 먹고, 자고, 싸고. 이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응애 하면 우리 애기 배고팠어. 그리고 바로 우유 넣어주셔야 되고, 응애 하면 우리 애기 똥 쌌어. 아이고 찝찝했어. 이러면서 바로 갈아주셔야 되고, 졸리다 그러면 졸렸어. 자자자 자면서 바로바로 이제 재워주셔야 되는데, 요렇게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민감하게, 아주 민감하게 빨리빨리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신뢰감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전지전능감이 생기는데, 전지전능감은 자기가 마치 신과 같은. 근데 아이가 이건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라서 내가 신이다라는 무의식을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응애만 하면 벌써 뭔가가 착착착착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내가 다 주무를 수 있어. 그럼 이런 전지전능감을 가지는 신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그쵸. 너그럽게 보죠? 내려다보면서 안정감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신뢰감과 전지전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바로 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때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영양 공급, 자극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충분한 자극이 뭐냐면 아이가 뭐가 있나요? 시각, 후각, 촉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자극들을 이제 자극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아이가 원할 때 자극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자극을 넣어주시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그냥 우유 먹고 잘 놀았어요. 잘 놀고 깨르르 까르르 잡아 이렇게 너무 하니까 갑자기 부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갑자기 막 놀고 싶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누워서도 잘 있는데 갑자기 안아가지고 아이고 둥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끊임없이 애를 안아주고 막 애를 흔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애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떨까요? 누워있는 것보다 부모가 안아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누워만 하면 응애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해요. 이거는 부모가 넣어주는 자극일까요? 스스로의 자극일까요? 넣어주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지 말아라. 이거는 아니지만 아이를 안아주고 안 안아주고 이럴 때는 아이가 원하느냐.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좀 뭔가가 찝찝하고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요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부모의 아주 그 강한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그래서 민감하게 아이를 관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신호를 빨리 알아채야 하고, 이때 민감하게 아이의 신호를 빨리빨리 알아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육자가 이렇게 빨리 막 계속적으로 변하잖아요. 요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맡기는 일이 이제 요즘은 되게 힘든데 뭐 시어머니한테 맡겼다가 친정어머니한테 맡겼다가 뭐 많잖아요. 근데 뭐 환경이 사실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양육자를 변경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때는 그게 이제 발달 과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에서 3세 이제 아이가 돌이 지나면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죠. 이때는 아이가 꼭 발달해야 하는 과업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자율성. 요 자율성을 이제 획득하는 게 요때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인데, 요 자율성은 나중에 나오는 요거하고 달라요. 저기 주도성. 여기 주도성 보이세요? 네. 요 주도성하고 자율성은 좀 다른데, 자율성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1세에서 3세에서 아이가 제일 크게 아이가 변화되는 게 뭐냐면 배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똥오줌을 이제 가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똥오줌을 가려줄 때 부모가 이제 빨리 띄워주고 싶잖아요. 그 기저귀도 좀 떼고 애가 빨리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갈 때 좀 편하기도 하고, 이래서 아이를 어떻게 해주냐면 똥이 안 마려운데 일정 시간이 되면 변기에 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응가 해보자. 응, 가, 해봐. 이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세우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어디를 가는데 아이가 똥이 누고 싶을 때 내가 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우면 안 돼. 참아. 너 왜 지금 눌 때가 아닌데 왜 넣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눌 때 안 눌 때를 누가 통제하냐면 부모가 통제하는 거. 이거는 자율성이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자율성은 내가 누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누고 싶으면 안 눌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어떤 그 애착 문제가 생기냐면 똥을 안 누고, 똥을 안 누는 아이가 생겨요. 그래서 똥을 보유한다 그러는데 똥을 참아요. 왜냐하면 왜 참냐면 부모의 통제로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냐면 똥밖에 없어요. 그래서 똥을 놓아야 되는데 내가 똥을 참아서 아니야, 나는 부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이거는 내 권한이야. 그래서 똥을 안 누고 참는 거예요. 아니면 똥을 유분증이라 그래서 아무 데나 싸는 거예요. 찔끔찔끔 싸버리. 이것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배변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자율성을 되게 많이 획득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율성이 획득이 안 되면 아이가 수치심이 생겨요. 그래서 너 지금 똥 넣을 때 아닌데 왜 똥 넣었어? 그러면 아이가 창피하잖아요. 굉장한 수치심이 생기고요. 이 수치심은 나중에 아이한테 뭘로 연결이 되냐면 우울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세에서 5세 사이에서는 이제 주도성이라는 것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 주도성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율성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 주도성은 뭐가 다르냐면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은 그냥 내 몸을 내가 자유롭게 조절하는 거고요. 주도성은 누군가와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정도 되면 아이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엄마 우리 책 읽자. 엄마 우리 뭐 하자. 엄마 우리 뭐 가자. 엄마 나 저거 꺼내줘. 이래서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대상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2자 관계에서 3자 관계로 변해요. 그러니까 엄마와 나 이렇게 세상에 둘밖에 없는 2자 관계였다가 계속 나한테 막 예쁘다 그러고 막 나한테 뭘 해주려고 그러고 놀아주는 보니까 새로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아빠예요. 근데 그 아빠를 봤더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더 친해요. 그러면서 이제 3자 관계가 되는데, 이때 이제 아들들은 누구를 질투하게 되나요? 아빠를 질투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시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고 이제 그 프로이트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때 아이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엄마와 육체적으로도 친밀감을 그러니까 엄마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그 시기가 그래서 근데 엄마랑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었는데 옆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엄마랑 더 친해요. 그래서 아빠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놀 때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죽여버릴 거야. 아빠 죽어. 이러면서 이제 칼싸움하고 아빠를 직접 찌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때 아빠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죽어줘야 돼요. 이 자식이 어디 아빠한테 함부로 어디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그렇게 이놈 새끼 버릇없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아빠를 심리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줘야 돼요. 그러면 딱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오버액션으로 죽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빠는 죽지 않죠. 계속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꼴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얘 이때 뭐가 생기냐면 이제 주도성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데 이 주도성이 획득이 안 되면 아이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잘못된 사람인가 봐.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죄책감이 생기는데 그 죄책감이 왜 생기냐면 그 오이디푸스 시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아빠를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를 죽이려고 공격을 했는데 아빠는 너무나 거대한 사람이에요. 이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걱정될까요? 거꾸로 나를 죽일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나의 성기를 자를까봐 걱정되는 거세할까봐 걱정되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 아빠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양심이라는 것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뭘 잘못하면 미안해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너무 심어줘도 안 되지만 우리 아이가 너무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죄책감이 아예 없어도 안 돼요. 죄책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모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딸들은 어떻게 할까요? 딸들은 이제 엄마가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엄마를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죽이는 놀이를 되게 많이 하고요. 아빠 앞에서 여자처럼. 그래서 막 예쁘게 막 화장하고 뾰족 구두 신고 왜 3살에서 5, 특히 4살, 5살이 엄마 구두 신고 많이 다닐 거예요. 이때 신고 다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우와 우리 딸 정말 이거 입었더니 예쁘네. 와 이렇게 꾸미니까 정말 예쁘네. 와 아가씨 같네. 이런 걸 해줘야만 아이가 우월감, 성취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엄마는 역시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제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겁을 먹어서 아들은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아빠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냐면 아빠를 닮아가요. 그래서 아빠처럼 내가 힘이 세지면 엄마를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 역할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는 아빠처럼 막 서서 오줌 싸고 그 다음에 아빠처럼 힘든 것만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아빠의 역할을 배우고요. 여자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역할을 배워서 여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부모가 잘 보내주셔야만 아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잘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에 이제 접어들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성취감과 유능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는 사실 공부 필요 없어요. 나는 공부 많이 안 시키고 싶어요. 애 그냥 자유롭게 놀리고 싶어요. 노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거는 문화에 따라 좀 달라요. 만약에 그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산다. 그러면 공부 안 하고도 아이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공부를 못하면 대우를 못 받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이가 공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은 부모가 같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공부는 이제 너 해! 막 이러는 게 아니. 사실 저도 그거 잘 안 되는데 아이한테 좀 알아서 공부 좀 해. 엄마는 그냥 엄마 일 하게. 제발 좀 너 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뭔가를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이때 이제 성취감 중요하다 그랬다고 해서 거봐 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너 빨리 공부 안 해? 너 성취감 이루려면 빨리 공부해야 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또 아이를 통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의 발달 단계마다 부모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애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존 볼비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애착 이론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1900년 초에 그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때 영국은 어떤 시기냐면 지금도 왕이 있지만 그때도 당연히 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왕의 주치의였어요. 외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경해서 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되게 잘 살았겠죠. 이 엄마가 아이를 6명인가 7명인가를 낳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거의 보지 않았어요. 다 누가 봤을까요? 다 유모가 보고요. 아이는 주로 어디서 생활했냐면 2층에서 생활을 했어요. 엄마는 아래층에서 이런 안락의자에 앉아서 뜨개질과 책과 이런 걸 보다가 밥 먹을 시기가 되면 이제 유모가 2층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밥을 먹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와 애착이 하나도 형성이 안 됐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애착 이론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애착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쭉 보다가 보니까 이게 이 나무가 딱 보였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아시죠? 열리지. 근데 이 열리지는 뿌리는 원래 따로잖아요. 따로인데 자라다가 보니까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애착이라는 게 요 열리지 나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는 따로 독립적으로 쓰지만 중간에 뭔가 요 밀착된 어떤 그 애정, 사랑, 아무튼 유대감, 그 심리적인 끈 이런 것들로 뭔가가 연결돼 있는 그게 바로 애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애착을 아이를 키우면서 왜 잘 맺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그 성취해야 되는 발달 가업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뭐죠? 네, 그죠? 세상이 살만하구나라는 신뢰감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하고 1년 동안 또는 뭐 1년, 2년 동안 이렇게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이 심리적 내면에 어떤 틀이 생겨요. 마치 기계와 같은 틀이 생기는데 어떤 틀이 생기냐면 첫 번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틀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가 바로바로 민감하게 이렇게 막 그 반응을 해줬어요. 어구 배고파, 아구 똥 마렸어, 아이고 그랬어 이러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면 세상이 불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늘 첫째 젖는가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주는 이제 타인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부모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때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반응이 빨리빨리 안 와요. 그럼 첫 번째 나는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크면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늘 의심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세상이 어떤가. 세상이 살만하구나, 살만하지 않구나, 이제 이런 틀이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아까 그 존 볼비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존 볼비는, 내적 작동 모델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강화되고, 뭐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할 수 있다. 충분히 변할 수 있고 부모의 변화에 의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내면에 생긴 내적 작동 모델 요 틀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애착 유형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반응을 빨리빨리 해줘서 신뢰감이 잘 형성된 아이는 이제 안정 애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거 한거 중에서 안정애착이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안정애착이 나왔어요.
없으세요? 헐! 헐!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감이 잘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나 왜 이러지? 왜 나 빨리빨리 뭔가가 안 오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불안적 애착이 생기는데, 불안적 애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져. 그래서 첫 번째는 회피 애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가적인 애착. 이쪽 저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란 애착.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안정도 섞여 있고 회피도 섞여 있고 양가도 섞여 있고 혼란 다 섞여 있는 것이 바로 혼란 애착인데, 그러면 이렇게 그 안정 애착과 혼란 애착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아까 그 존 볼비라는 사람의 제자가 마리 아인스월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 아이들을 15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그냥 봐서는 뭐 이렇게 안정된 아이인지, 사실 불안정한 아이인지가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15개월 된 유아를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을 이런 방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거 너무 크고요.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방에다가 넣고 컨테이너처럼 만들어서 한 면을 다 이렇게 일반경 유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안에는 거울이지만 바깥에서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이제 문도 있고요. 안에다 장난감을 잔뜩 넣어줘요. 그리고 의자 2개를 갖다 놓고 아이와 엄마를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엄마는 아이랑 놀지 말고 그냥 책을 봐요. 앉아서. 그리고 아이한테 어떤 반응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아이가 와서 장난감을 먼저 갖고 노는지, 엄마 옆에 노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관계를 먼저 보고요. 조금 있다가 엄마가 나 엄마 이제 쉬하고 올게 이러면서 엄마가 나가요. 그럴 때 아이의 반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나가면서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그럴 때 아이의 반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엄마가 이제 엄마 쉬하고 왔어 이러면서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가 엄마를 맞이할 때 모습을 또 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쫙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아마 여러분이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안정 애착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석이는 엄마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낯선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자 우석이는 당황한다. 안전기지 역할을 하던 엄마가 떠나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와 안아주며 위로를 받고 곧 안녕을 되찾는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이 안정되니까 다시 안전 애착을 오고요. 형성한 이 아이들은 불안 상황에선 엄마에게 접근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진정되면 곧바로 놀이로 돌아와 탐색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모두 우수기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데도 장난감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엄마가 돌아와 달래도 진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아이는 안아주어도 계속해서 울고 쉽게 달래지지 않는다. 엄마가 위로 대상이 못 되는 거다. 그런가 하면 엄마와 만났을 때 반가워하기보다 오히려 멈칫거리는 아이도 있어. 모두 불안정 애착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엄마가 아기의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자, 경우, 이거는 이제 회피 애착이에요. 네. 엄마가 떠나고 혼자 남겨진 낯선 상황은 아이들에겐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동현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통은 엄마한테 달려가야 되죠.
그런데 그냥 엄마 슬쩍 보고 다시 그러나 장난감을 고조돼 먹고 하죠.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동현이는 엄마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무시하듯 대피한다. 엄마로부터 거절당했던 기억 때문에 엄마가 자신을 안아주고 진정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자,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제 양가 애착이에요. 엄마가 나가자 심한 불안감을 표현하던 지수. 정작 엄마가 돌아와 안아줘도 쉽게 달래지지 않고 엄마가 권하는 장난감을 뿌리치기도 한다. 내려놓으면 울고 안아줘도 때문에 울고. 어떤 때는 반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양보를 할 때 이런 행동을 보인다. 자기는 부모가 항상 반응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화가 나면 과장된 애착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혼란 엄마를 애착이에요. 찾았는데 다 섞여 있어요. 엄마에게 선뜻 안기지 못하고 몸을 옆으로 돌린다. 혼란된 애착 유형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로부터 뒷걸음질 치거나 또는 팔다리를 뻗은 채 꼼짝 않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엄마가 안아줬을 때도 몸이 늘어지고 무기력해 위로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엄마가 과연 위로의 대상인지 혹은 또 다른 불안의 대상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인데 좀 구분이 되세요? 네, 이제 이걸 보시는 동안에 우리 아이는 어땠어? 이게 이제 확 지나가셨죠? 어떠세요? 나의 유형대로 아이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나요? 어떠세요? 이제 해보셨잖아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직은 잘 기억이 이제 너무 자, 그래서 이제 안정애착은 보시면 그냥 안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있든 없든 우리 엄마는 좀 있으면 돌아올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이런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어디 잠깐 갔다 올게. 와 뒤집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면 올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늘 일관되게 엄마가 5분 후에 돌아올 거야. 이걸 어릴 때부터 이제 안정으로 해줬던 아이는 엄마 갔다 올게. 그럼 엄마가 정말 그 시간에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정애착이고요. 회피애착은 부모가 아이가 요구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줘 그러면 아유 조금 저리 가 있어. 아니면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가 되게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83세인데 허리가 이렇게 완전히 꼬부라졌는데 지금까지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프세요. 근데 제 어릴 때 기억 4살, 5살 그때 기억은 우리 엄마는 늘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누워있거나 벽에 기대 있거나 얼굴이 뚱뚱 붓고 다리가 이만큼 부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를 막 만지고 싶잖아요. 그럼 엄마 무릎에 가서 딱 앉으면 아우 저리가 있어. 아우 저리가 있어. 그리고 이제 저희 외할머니는 당신의 딸이 너무 아프니까 당신 딸을 귀찮게 하는 제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보고 저리가 있어. 이제 경상도 분이신데 진차이라고 이제 귀찮게 하는 진차이라고 그러면서 저리가 있어. 이 진차이 가시나. 에휴 진차이 가시나.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동네에서 막 이렇게 전 부침개 냄새가 나서 엄마 나도 부침개 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할머니가 엄마 지금 아픈데 뭔 소리 하노? 맨날. 그리고 저는 외할머니가 마귀 할머니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거부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애착일까요? 저 회피 애착이에요. 네. 그럼 회피 애착이 제가 세상을 못 살아갈까요? 잘 살아가고 회피 애착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회피 애착이신 분들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저 정상 프로 보이죠? 정상 프로 보이죠?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보인다는 게. 맞아요. 집에선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는. 그러나 어쨌든 바깥에서는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좀 불편할 뿐이에요. 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거부를 당했으니까 뭘 요구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순종적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나 뭐 해줘. 했을 때 엄마가 딱 이제 거부를 하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이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아파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부를 당해요. 그럼 너무 아파요. 그럼 아이는 인간은 그 상처를 계속 받고 싶을까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무의식적으로 연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요구를 안 하면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아까 제 그 두 번째 나왔던 아이처럼 뭐에 몰두할까요? 장난감에 몰두해요. 사람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장난감에 몰두하고 뭔가 놀이에 몰두하고 그래서 우리 애는요 혼자는 너무 잘 놀아요. 제가 애 키우기가 너무 편해요. 하는 아이는 회피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꽁알꽁알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구석에서 레고 혼자 막 만들고 책 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와서 친구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내가 오늘 세계 무슨 문화 대사전에서 뭘 봤는데 엄마 내가 백과사전에서 뭘 봤는데 엄마 역사에서 뭘 봤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면 엄마들 어때요? 얘 진짜 천재인가 봐. 얘가 진짜 커서 뭐가 될까? 너 그래서 또 뭐 봤어? 이러면서 이제 책을 봤다, 공부를 잘했다 했을 때만 엄마가 관심을 보이니까 더 강화되겠죠. 그럼 이제 회피의 착이 더 강화돼서 뭐가 되냐면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놀면 불편해요. 이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부모한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가 불편하니까 친구들하고 안 놀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놀이치료에 와서 너 친구 있니? 그럼 네, 저 친구 되게 많아요. 누구야? 친구 이름 좀 대줘. 그러면 누구 있고 이렇게 친구가 많다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제 회피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되게 순종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빠나 엄마가 이제 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입에 혀처럼 불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빠 피곤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주물러주고 아빠 양말 벗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물 떠다주고 그 다음에 아빠가 늘 와서 신문 보고 뭐 딱 오자마자 리모컨 딱 이렇게 걷는 게 하는 아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착착착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입에 혀처럼 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다 회피의 차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부모랑 부딪혀서 나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순종적이고 오히려 부모의 부모가 되는 아이들 있죠.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 나 엄마 이렇게 힘든 거 싫은데. 그러면 이제 엄마는 거꾸로 애가 되겠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엄마 죄송해. 제가 미리 치워놨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정말 그러면 왜 애 너무 잘 키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희 아이 막 이렇게 키워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키우면. 아이는 애다워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너무 모범생처럼 이렇게 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왜 애늙은이라 그러잖아요. 애늙은이는 부모는 되게 편해요. 편한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욕구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욕구들을 다 누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욕구를 다 누른다고 해서 눌러질까요? 안 눌러져요. 나중에 이 욕구가 폭발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욕구로 이렇게 솟아날지 모르는 거라서 그 욕구를 슬슬 발산하게끔 부모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양가애착인데 양가애착은요 요거예요. 아까 이제 세 번째 거였나요? 세 번째에서 부모가 있을 때는 안 보여줬었죠. 이제 부모랑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부모 주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난감이 있으면 장난감을 좀 이렇게 갖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장난감은 눈에 안 들어오고요. 이 아이의 오직 관심은 뭐냐면 부모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쩔 때는 줬다가 어쩔 때는 안 줬다가 이러니까 부모가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 보면 어때요? 강아지들은 늘 먹을 거를 달라고 주인 밑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계속 막 그 마음을 맞추죠. 그래야만 언젠가 한 번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가애착 아이들은 부모가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를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끊임없이 집착해요. 나올 때까지. 그래서 계속 징징거리고 부모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다니고 부모 옆을 떠나질 못한다. 나한테 너무 밀착돼 있다. 나를 정말 집착한다. 이런 아이들은 양가 애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줬다 안 줬다를 해서 얘가 끊임없이 나한테 요구하는구나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보면 이제 분노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구할 때, 내가 원할 때 줘야 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막 어떤 날은 이제 아이들이 그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두 가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하나는 대상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어줘서 놀이 대상이 돼야 되고요. 나를 돌봐주는 대상이 돼야 되고요. 나의 모범,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대상이 돼야 되고요. 대상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환경적인 역할을 해줄 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환경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양가애착은 또는 혼란애착은 이런 환경적인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부모 지가 기분이 좋으면 와가지고 애를 막 주무르고 뽀뽀하고 막 놀자 그러고. 누가 그럴까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자, 저희 남편은 무슨 애착일까요? 무슨 애착으로 보이세요? 저희 남편. 맞아요. 혼란 애착. 근데 이제 혼란 애착인 이유는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혼란스러우셨겠죠. 안정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언제 아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언제 원하고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부모가 나한테 해주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스톱을 부모가 해줬으면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도 알게 돼. 내가 이럴 때 원했기 때문에 타인도 이럴 때 원할 거야. 나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도 이럴 때 원하지 않을 거야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어요. 너가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혼자 있고 싶은데 아빠가 이제 기분이 좋으면 막 장난치고 막 이제 뽀뽀하고 그랬더니 저희 막내딸이 4학년인데 이제 제가 어제 한번 그 문장 완성 검사를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걔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랬더니 아빠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뭐라고 했을까요? 변태. 그래서 아빠가 왜 변태니? 그랬더니 나는 싫은데 자꾸 뽀뽀하고 자꾸 만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입양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입양이 왜 좋냐,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보다 입양이 왜 괜찮냐 했을 때 보육원은 가족이 없잖아요. 나만의 가족이 없는데 입양은 가족이 생기는 거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학년 남자아이가요.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항상 원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원하지 않을 때는 멈춰줘야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원할 때 사랑해주고 원하지 않을 때 멈춰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얘가 원할 때 원하지 않을 때가 부모들이 막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속에서 분노감이 생겨요. 분노감이 생기는데 그거를 부모가 힘이 센데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수동적인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복을 하게 되는데 보복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모임에 오잖아요. 모임에 오면 집에서는 양가적인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시끄러 저리 가 있어. 똑바로 안 앉아. 이제 엄마가 기분 나쁘면 이제 그렇게 하죠. 기분이 좋으면 우리 애기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 먹어 했다가 자기 기분이 나쁘면 똑바로 야 이거 왜 흘렸어? 너 지금 몇 시인데 공부 제대로 안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양가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밖에 이런 모임에 나오면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저도 어제 애 잡았는데 오늘 와서는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나오면 막 친절하게 네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자기 아이한테도 다녀가 이쪽으로 가고 앉아 다녀가 이거 먹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고 이래요. 근데 아이가 봤더니 꼴값잖잖아요. 집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는 왜 친절한 척? 이러면 이제 이게 무의식으로 생겨. 아이가 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으로 생기면서 이제 화가 나요. 부모의 모습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 이렇게. 그걸 폭로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바로 수동적인 공격이에요. 아니면 부모를 조정해요. 어떻게 조정하냐면 말로 조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을 이제 좀 정리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일부러 아니면 일부러가 아니라 이건 이제 무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나 그거 못해. 나는 이거 못해. 그러니까 나 잘 못해.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결국은 어떻게 속이 터져서 부모가 다 해주죠. 이게 아이가 부모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수동적인 공격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이런 이제 유형들이 보인다 그러면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 회피의착과 양가의착의 아이들의 이제 특징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사를 했고요. 나의 이제 그 유형을 이제 보시면 특징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 특징들 중에서 좀 가장 큰 것들만 좀 모아봤어요. 자, 회피의착의 특징은 아까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별로 관계하지 않고 주로 이제 일에 몰두하는 성인들 있죠. 그래서 워커홀릭들. 그리고 왜 애 키우는 것보다 난 차라리 일요일날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연구원들. 내 책상, 내 사무실, 내 연구실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회피의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자기의 이미지는 되게 긍정이,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이 나빠서 나한테 제대로 못 해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별로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건 당연히 싫겠죠. 왜냐하면 자꾸 뭔가 조율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한데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했는데 어릴 때부터 요청해서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면 또 거절당할 거야. 이게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못하고 혼자 그걸 다 낑낑낑낑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녹다운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이제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거나 이제 이런 사람은 회피의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다 나오는 게 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지금은 이제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상담을 계속 해오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 요청할 줄 알아요. 그리고 거절 잘해요. 근데 전에는 거절을 못해서 뭘 해달라 그러잖아요. 다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절하면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할까. 그리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거절을 못해서 다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의 특징들을 알게 되니까 이게 되게 편한 건 아니구나. 내게 되게 불편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편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그 단점이 뭐냐면 사람 관계를 자꾸 제가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징징거리거나 전화해서 자꾸 뭘 요구하거나 이러면 이제 처음엔 들어주다가 제가 이제 능력의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끊은 사람들이 꽤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끊었던 사람은 그 점은 나빴지만 다른 점은 되게 좋았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제가 되게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적당하게 제가 그거는 들어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분한테 부탁해 보세요. 어느 날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경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절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요청도 할 수 있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몰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쉼도 없이 빡빡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여유롭게 돌보는 게 아니라 애들을 이제 빨리. 그래서 이제 애들을 되게 독립적으로 키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되게 독립적으로 잘 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저희 단영이가 7살 때부터 혼자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제가 되게 잘 키운 줄 알았어요. 저는 애를 참 독립적으로 잘 키워요. 엄마한테 징징거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거죠. 왜냐면 자꾸 저한테 징징대면 제가 싫으니까 혼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병원 갔다 오면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혼자서 병원 선생님 제가요 며칠 전부터 목이 붓고요 막 콧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선생님이 와 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자꾸 강화돼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라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나중에 커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성인 상담을 해보면 어릴 때 자기네 엄마 아빠가 되게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좋으셨군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는지 혹시 엄마 아빠랑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친밀하게 뭔가를 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부모의 역할만 했던 거라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보호받았다는 느낌이 훨씬 커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이제 유형을 알았으면 조금씩 바꿔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